오늘의 사연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될 초창기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망망대해에 홀로 떠다니는 폐쇄적인 여객선에 당시 논란의 중심인 대구 사람이 배에 탑승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관계에서 빚어진 참극입니다.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감염병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다른 타 지역에서 대구 경북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봉쇄 조치를 강력하게 하진 않았으나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다소 달랐습니다. 대구에서 오는 택배물도 기피를 해서 당시 대구 지역에서 근간을 둔 인터넷 쇼핑몰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장례식, 결혼식 같은 대구에서 시작하는 경조사는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로 대구에서 올라오는 경조사 손님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구 사람도 그런 혐오스러운 상황을 잘 알아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대한 삼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대구 사람이 대구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수술을 서울 지역의 수도권 쪽으로 수술 예약을 예전에 잡아뒀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서울 쪽에 위치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무기한 미루거나 아예 대구 쪽 사람들은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병원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그 환자분들의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는 대구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저 멀리 바닷마을 섬에서 혼자서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섬의 구체적인 지역명은 사연자분이 밝히길 원치 않아 생략했습니다. 또한 사연자분이 말씀하시길 자기가 겪었던 일은 정말 소수의 사례이고 그것이 해당 섬과 섬 사람들 전체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창 예민할 때이고 본인 역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만 본인도 상당 부분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서 그것을 깊이 반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거동이 약간 불편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구 봉쇄론이 화제가 될 때라 사연자분이 꽤나 난감하셨대요. 왜냐하면 바닷마을 섬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사연자분이 직접 가서 대구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보호자 되는 입장으로서 어머니를 챙겨야 했던 거죠. 대구에 있는 병원에선 수술을 미루면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거나 상태가 많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대구까지 무사히 오기만 하면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입장에선 어머니를 한시라도 빨리 섬에서 대구까지 모셔와서 수술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시 분위기상 사연자분은 몇몇 다른 사람들 눈엔 그저 혐오스런 대구 사람일 뿐이니까 심하게 말하면 벌레 같은 존재니까 그 섬까지 들어간 데 있어서 분명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구 사람이란 것을 최대한 숨겨야겠다. 사람들한테 들키면 정말 안 된다. 수백 번 다짐을 했었대요. 한편으론 앞서 말했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머니가 계신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탑승하는 것까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객선은 제법 한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였을까 탑승객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사연자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용하고 잘 됐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탑승객들이 정말 수가 너무 많으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두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라도 쉽게 통제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탑승객과 몇몇의 입김이 강한 사람들이 객실 전체를 장악해버리면 쉽게 통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연자분이 탑승한 여객선이 망망대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객선에서 사연자분이 우연히 지인을 만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여객선에서 섬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던 섬사람이 있었는데 사연자분도 종종 섬을 들릴 때마다 인사도 나누며 어울려서 잘 알고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그 섬사람인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며 잠깐 대화를 나눴대요. 어머니 보러 섬에 가고 있냐?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셨죠? 그래, 나야 잘 지내지. 이런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나누는 가벼운 대화였는데 문제가 된 지점은 잠깐 흘렸던 대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오는 길이냐? 요새 대구는 괜찮더냐? TV 보니 대구가 워낙 시끄럽다만. 그때 사연자분이 당황한 나머지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옆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듣게 됐다고 합니다. 잠시 후 사연자분이 여객선에서 만난 섬 지인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는데 그때부터 본인도 상황이 꼬였구나 감지를 하면서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된 사람들이 자신을 노려보면서 수근거렸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그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객선 안에서 소문이 금방 퍼지겠다. 그때 사연자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담요를 덮고 누워 있어야겠다. 사람들 눈에 최대한 안 띄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담요를 덮고 잠을 잘 수 있는 선실로 들어가서 구석에 있는 칸에서 그냥 담요를 얼굴 끝까지 덮고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선실을 이동을 하는데 복도에서 사연자분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대요. 그리고 마주친 사람들이 자신을 굉장히 이상하고 묘한 눈빛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흔히 눈빛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 눈빛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뭔지 생각들이 읽혔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참담한 마음으로 생각했대요. 벌써 이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질 대로 퍼졌구나. 그때부터 사연자분이 뭔가 위축이 되기 시작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선실로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쏘아보는 눈빛들이 한 번에 자신한테 쏠렸대요. 마치 광장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처럼 많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 꼬마애가 사연자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좀비다. 좀비야 좀비. 물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장난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분이 급히 아이를 혼내면서 또 사연자분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매섭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낚시꾼 같은 사람들로 보였는데 여객선 안에서 소주랑 안주를 먹고 좀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취객 중 한 명이 사연자분의 멱살을 갑자기 움켜잡으며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놈, 뭐 같은 놈 하면서 빨리 여기서 꺼져라 뭐 이런 말들이었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한 비속어였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그 취객 무리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말리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방관을 했다고 합니다. 탑승객들이 적었기에 누구 하나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술 취한 취객 무리들이 사연자분을 고압적으로 끌고서 밖으로 나갔고 구석진 어딘가로 갔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실랑이를 하면서 사연자분도 나름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폭언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몇 번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어디 창고 같은 데서 의식을 차렸대요. 눈을 뜨고 보니까 코와 입 안으로 그 특유의 피맛 같은 비린내가 확 났고 무슨 박하사탕 씹은 것처럼 입 안으로 밀려드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겨우 정신을 차려서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까 휴대폰이랑 지갑은 없고 무슨 창고 같은데 감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더래요. 일단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창고를 나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창고 문을 잡고 흔들었대요. 아마 창고 문고리에 뭔가를 걸어서 문을 못 열게 해둔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 계속 흔드니까 그것이 빠지면서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후 사연자분이 얼른 창고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쯤일까? 이제 진짜 어쩌지? 소위 말하는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취객 무리들이 걸어오는 발소리였고 사연자분이 취객 무리들과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즉시에 사연자분이 그냥 무작정 뒤돌아서 도망갔대요. 취객 무리들도 너 잡히면 죽는다 하면서 악에 차서 막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다행히 뒤쫓아오는 취객들한텐 잡히진 않겠구나 하면서 연신 내달리는데 순간 사연자분이 복도 코너를 도는데 다른 취객 일행들과 정면으로 또 마주쳤다고 합니다. 취객 무리 중 몇몇은 화장실을 들리고 오던 상황이라서 방향이 달랐던 거죠. 그렇게 결국 또다시 취객들한테 둘러싸여서 잡혀서 창고로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정신없이 매질이 이어졌고 한참을 그렇게 막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한참 후에나 의식이 들더래요. 그런데 의식이 서서히 드는데 주변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술에 만취한 취객 무리들끼리 나누는 대화 소리였대요. 대략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저 자식 죽은 거 같은데 우리 이제 어쩌냐? 저놈 죽은 거 맞지? 나는 전과도 있고 너는 집행유예인데 이거 큰일 났다. 사연자분이 그 대화 소리를 듣는데 진짜로 몸이 조금 더 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놀래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인데 팔과 다리가 마치 마비가 온 것처럼 자기 의지대로 그때 당시엔 움직이질 않더래요. 지금은 물론 괜찮은데 당시엔 구타 때문인지 그냥 축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연자분이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 취객들은 원래도 약간 폭력적인 것 같은데 지금 술에 취해서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래요. 그 취객들끼리 막 서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한 명이 그러더래요. 저놈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까? 거의 다 죽어가는데 어째 그럼 이거 살인이잖아. 아니지. 지 혼자 그냥 신변 비관하고 바다에 투신한 거지. 그러네. 혼자서 바다에 몸을 던진 거네. 그런데 우리가 막 때려가지고 얼굴에 구타당한 흔적들이 있잖아. 그건 어쩌냐. 바다에 상어들 많잖아. 피냄새 맡으면 상어들이 얼굴부터 뜯어먹을 거야. 맞아. 죽은 고래들 보면 눈알부터 없어. 왜냐면 거기가 살 중에 가장 연한 부위거든. 그래. 이따 밤에 몰래 깔끔하게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 미친 소리들을 듣고 있자니 사연자분이 정말 스스로 미칠 것 같더래요. 자기 몸은 말은 안 듣지.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약간 시간이 좀 흐르고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그 취객 무리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섰다고 합니다. 그때 불침범을 쓰던 취객 하나가 사연자분한테 슬며시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괜찮냐고. 움직일 수 있겠냐고. 사연자분이 애써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 취객이 사연자분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당신 진짜 큰일 난다. 도착할 때까지 어디 숨어 있는 게 좋겠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제정신이 아닌 취객 무리 중에서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 덕분에 사연자분은 가까스로 더 큰 심각한 상황은 겪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우리끼리 그냥 헛소리 한 거 가지고 뭘 또 그렇게 심하게 확대 해석을 하고 그러냐. 그냥 농당 따먹기지. 뭘 그렇게 오버하냐.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적반하장의 반응들이었다고 합니다.